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워야 할 순간이 제 인생을 가장 차갑게 얼려버린 날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그 긴 싸움의 시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직장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몇 년간 함께 일했고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존중에서 시작된 관계였고 어느 날부터인가 제 점심시간에 남편이 맞춰오고 택시를 같이 타고 퇴근하다 집 앞에서 오래도록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반 정도 연애하고 나서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결혼하자.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출근하고 퇴근해서 밥 먹고 그런 삶이 너랑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때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와 결혼하는 게 무섭기도 했고 가족이 된다는 게 두렵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는 유일하게 마음 놓고 기대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고 식도 올렸고 신혼집도 마련하고 하객들 앞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혼인신고는 잠시 미루자고요. 회사에 좀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서류상 결혼이 도움이 안 돼. 3개월이나 4개월만 지나면 바로 신고하자. 이미 우린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신혼여행까지 갔다 왔는데 그때는 그 말이 별로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야 나중에 하면 되지 우리는 이미 가족인데. 그래서 그냥 믿고 넘어갔습니다.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저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법이 오지 않아서 이상하다 싶었고 테스트기 2줄이 선명하게 뜨던 그 순간 놀랍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었죠. 남편은 그날 정말 좋아했어요. 진짜야? 우리 이제 부모 되는 거야? 그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 후로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태명은 어떻게 할지, 산부인과는 어느 병원을 다닐지, 유모차는 어떤 브랜드가 좋은지 하루 종일 이야기했어요. 정말 평범한 너무나도 따뜻한 부부였죠. 입덧이 심했을 때는 아침마다 미역국 끓여주고 제가 못 먹는 음식이 생기면 같이 끊고 주말마다 병원 같이 가서 초음파 영상 찍고 그걸 캘린더에 저장해 놓고 매일 들여다보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임신 후기가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이 다가오면서 저도 몸이 힘들었고 불안정한 감정에 짜증도 많아졌는데 남편이 점점 연락이 느려지고 회사 일 많다, 회의 많다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바쁠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곧 아이를 낳는 사람인데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서운함이 자꾸 쌓였죠.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에게 분명 이야기했어요. 그날은 무조건 시간 비워야 해. 내가 혼자 병원 가게 만들면 안 돼. 그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걱정하지 않게 일부러 회사에도 조퇴 이야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출산 당일 제가 진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그 순간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정말 수십 통 전화를 했어요. 병원 도착해서 입원 수속하면서도 전화를 걸었고 분만 대기실에서도 간호사들 손 붙잡고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출산이 다 끝난 뒤에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생겨서. 그리고는 택배 박스를 들고 오더니 기저귀 세트를 건넸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더 커졌어요. 그래도 아이 얼굴 보고는 같이 울었고 그 순간만큼은 진심 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이후 남편은 한동안 매일 오다가 점점 회사에 중요한 일 있다며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영상통화도 잠깐, 문자도 밤 늦게 한두 줄. 하루는 조리원에서 받은 택배에 제 이름으로 된 은행 우편물이 들어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개설하지 않은 계좌에 대한 안내장이 들어있었죠. 공동명의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의 다른 명의자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이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계좌라 확인이 쉽지 않았지만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 명세서를 요청했고 공동 소유자의 이름을 들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그냥 동업이나 재정상 편의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그 계좌는 둘이 부부 명의로만 개설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남편은 그 여자와 혼인관계라는 뜻이었습니다. 제가 아직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인데 다른 여자와 법적으로 부부가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관할 구청으로 갔습니다. 제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이름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법적 배우자란에는 전혀 다른 여성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혼인신고일은 제가 진통으로 병원에 실려간 그날, 제가 아이를 낳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출산 중이던 그날 남편과 함께 구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법적 아내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출산 당일 다른 여자와 함께 혼인신고를 했다는 그 사실. 처음에는 무언가 행정적인 실수겠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 아닐까 스스로 수없이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구청에서 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그리고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펼쳐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남편 이름 옆에 그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날짜는 제가 분만실에서 아이를 낳고 있었던 정확히 그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일부러 미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저와는 결혼식을 올린 파트너로 남기고 법적 혜택과 관계는 다른 여자와 맺기 위해 완벽하게 계획된 구조였던 거죠.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남편과 어떤 관계이며 어떻게 그런 일까지 가능했을까? 우선 남편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카드 명세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리하는 동안 눈에 띈 익숙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반복되는 특정 지역의 결제 내역, 가구점, 마트, 아이용품 매장, 음식점, 그리고 호텔이 아니라 장기 숙박형 레지던스. 이상하다고 느낀 저는 남편의 차량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예전에 설치했던 차량 공유 앱을 다시 켜봤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그대로더군요. 차량의 주 정차 위치는 서울이 아닌 인천 송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근처 주소지에 남편과 그 여자 둘이 공동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송도에 있는 그 집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 딸린 유아용 물품과 아이 장난감 구매 내역까지 확인되면서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그 여자도 아이가 있는 걸까? 아니면 우리 아이 물건을 거기서 샀던 건가? 그 후로 저는 다른 여자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SNS는 이미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고 그 여자 역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한 장. 정확히는 남편의 차량과 송도 근처 도로에서 찍힌 사진 하나가 그 여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피드에는 없었지만 스토리는 24시간 후 사라지기 전 누군가가 캡처한 화면을 공유했었고 그 계정은 분명 남편과 동행했던 여자의 것이 맞았습니다.
아이디에는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고 저는 그 이름을 포털에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 여자는 남편과 같은 회사 계열사에서 일하던 계약직 출신의 여성으로 현재는 퇴사 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소름 돋았던 건 그 여자가 운영하던 블로그의 글이었습니다. 아침에 우리 아기에게 미역국 끓여주고 함께 산책 나가는 일상이 너무 소중하다. 남편이 퇴근하면서 꽃을 사왔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내가 꿈꾸던 삶이었다. 남편이 매일 바쁘다며 저와 아이에게는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않던 그 시간에 그 여자는 저와 겪어야 할 일들을 대신 겪고 있었던 겁니다. 출산을 앞두고 진통을 참으며 혼자 병실에 누워있던 제 모습이 떠오르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아예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도에서 그 여자와 살며 아이 없는 삶을 즐기고 저에게는 신고만 안 했을 뿐인 아내로서 그저 도구처럼 사용해왔던 거죠. 저는 하나하나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은행 내역, 가족관계 증명서, 공과금 고지서, 자동차 위치 기록, 그 여자의 블로그 캡처, SNS 기록,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아이 장난감을 구매하고 있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던 날, 그 둘은 인근 대형마트에서 손을 잡고 아기 장난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을 받아 말도 안 나왔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건 절대 감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조용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처음부터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위한 입증 자료가 필요했고 혼인신고 없이도 남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들은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혼인빙자 사기, 위장결혼, 부당이득 취득, 심지어 상간자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그제서야 조금 울컥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이 나쁜 짓을 했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이건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한 장의 고소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아가고 있을 때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를 채고도 일부러 모른 척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그랬듯 자기 자신이 만든 현실을 진실이라 우기며 그 현실을 강제로 제게도 믿게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는 남편을 마주 앉혔습니다.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혼자 카페에 앉아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우리 얘기 좀 해. 남편은 10분 후 무슨 일인데 라고 묻더니 제가 중요한 일이야. 나도 너도 피하지 말자. 라고 하자 잠시 뜸을 들이고는 알겠어 라고 답장을 보내더군요. 저는 녹음기를 켜고 핸드폰도 백업해 두었습니다. 아무도 이 대화가 그냥 말싸움으로 끝났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남편은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그 뻔뻔한 얼굴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래, 무슨 일인데? 엄마가 애기 돌보느라 고생 많다고 전해달래. 그 순간 저는 아무 표정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혼인신고했더라. 남편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무슨 소리야? 구청에서 너 혼인관계 증명서 뗐어. 신고일자, 배우자 이름 다 나와. 그건 오해야. 역시나 그는 끝까지 그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오해라고 말하며 이상하게 연결된 정황들을 다 합리화하려 하겠지. 출산 당일 너 어디 있었는지 알아. 너 그 여자랑 같이 구청 간 거잖아. 그리고 송도에 같이 산 것도 알아. 카드 내역, CCTV, 블로그, SNS 다 캡처해뒀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한참 긴 침묵 끝에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랑 그냥 잠깐 감정이 있었고 내가 임신하면서 나는 숨이 막혔어. 숨이 막혔다고요? 제가 진통으로 병원에서 비명을 지를 때 그 사람은 숨이 막혔다는 이유로 다른 여자랑 혼인신고를 했다고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이 어쩔 수 없던 감정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열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제가 수집한 증거 목록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해준 상간자 위자료 청구서 초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나 혼자 당하고 끝날 일이 아니야. 너희 둘 다 책임져야 해. 그리고 엄마랑 시댁, 이 일 알고 있었던 거 다 밝혀질 거야.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미쳤어? 지금 애 엄마가 돼서 뭐 하는 짓이야? 그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애 엄마니까. 내 아이가 너 같은 인간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까봐 내가 움직이는 거야. 그날 이후 남편은 저에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연락처도 바꾸고 회사에도 휴가를 냈더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법무법인에 정식으로 사건 의뢰를 하고 상간자에 대한 소송을 포함해 남편에 대한 사실혼 관계 파탄 책임, 혼인빙자 사기, 친권 신청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도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무척 당황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제가 남편과 그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 시어머니와 그 상간녀가 카페에서 찍은 사진, 블로그 속 함께한 김장 사진까지 보여드리자 그제야 입을 다물더군요. 얘가 그냥 도와주러 다닌 거야. 우린 내가 혼인신고 안 한 줄 알았지. 그거 남편이 그렇게 말했겠죠. 근데 왜 그 여자가 우리 애기 이름을 부르죠? 왜 기저귀를 그 여자가 사요? 왜 가족 행사에 그 여자가 있어요? 그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상간녀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상간 행위에 대한 책임, 사실혼 관계를 방해하고 출산 중인 배우자를 기망한 점, 혼인신고를 고의로 선행한 행위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그 여자에게선 처음엔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갑작스럽게 그녀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관계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입증이 어렵다고 하셔서요. 사진, 메신저, 초음파 영상, 병원 동행 내역, 우리 아이 아빠 이름 다 남편입니다. 혼인신고 안 했다고 가족 아니에요. 사실혼은 충분히 성립돼요. 저는 그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정법원에 사실혼 해소 소송 및 위자료 청구,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아이 친권은 단독으로 신청했고 남편은 접견 제한 요청까지 걸었습니다. 저는 이 싸움을 절대 감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기록하고 증거를 모으고 단 한치의 감정적인 흔들림 없이 법으로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죠. 이후 남편과 상간녀는 저와의 협상도 거절했고 오히려 그녀는 처음부터 법적 아내가 아니었다는 주장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말장난에 휘둘릴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법이 있고 증거가 있고 진실이 제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법정에서 마주한 남편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평범한 셔츠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었으며 제게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 사람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은 비공개로 진행됐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진술을 정리해냈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모은 자료는 페이지 수로만 수십 장 사진과 영상, 대화 캡처, 병원 동행 기록,
공동생활의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남자와 그 여자의 거짓된 혼인의 날짜와 재출산일의 충돌. 재판은 차분히 그러나 냉철하게 흘러갔습니다. 처음 발언한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이혼한 적도 없고 혼인한 적도 없습니다. 그녀와는 동거인이었고 결혼을 전제로 관계를 유지했지만 법적 부부는 아니었습니다. 판사님이 되물었습니다. 결혼식은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럼 당시 증인도 있었고 하객도 있었고 함께 주거한 기록도 있네요. 네. 출산은요? 제 아이 맞습니다. 그럼 법적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부부로 살아온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답변이 나오는 순간 상간녀 쪽 변호인이 갑자기 발언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법적 부부가 아니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서류상 미혼이었고 동거 기록이나 자녀 출산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준비해온 자료 중 하나를 판사님께 제출했습니다. 그 여자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 제가 출산한 병원 근처에서 그 여자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오늘 아기 낳는 날이지? 무사히 마치길 바래. 우리도 곧 그런 날이 오겠지. 판사님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이 임신 사실과 출산까지 알고 있었다는 게 확인됐는데 이 진술은 거짓이군요. 그 여자 쪽은 곧바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엔 그분이 이혼 절차 중이라 들었어요. 그 순간 제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 사실혼 관계가 파괴되기 직전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다는 점입니다. 출산 중인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과 법적으로 혼인신고한 그 행위는 일반적인 외도 수준을 넘어 악의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남편의 어머니와 함께 며느리처럼 찍힌 가족 행사 사진, 블로그 속 시어머니랑 김치 담갔다는 글까지 공개됐습니다. 판사님은 그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아주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시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낸 사실을 인정합니까? 상간녀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분은 저에게 우리 집 며느리나 다름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분노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행동을 어쩔 수 없었던 감정으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무리 격렬해도 그 감정 때문에 저의 인생을 망가뜨릴 권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판사님의 정리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적인 불륜 관계를 넘어서 사실혼 관계 파괴와 혼인빙자 그리고 법적 서류를 이용한 명백한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출산일과 혼인신고일의 충돌은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황입니다. 그리고 판결은 다음 기일에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첫째, 저와 남편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명백히 존재했으며 부부로서의 실질적 생활과 출산, 동거, 혼례식 가족 행사가 이를 입증. 둘째, 상간녀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혼인신고를 강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저의 가족, 아이, 인생 전반을 파괴한 책임이 있음. 셋째, 이에 따라 상간녀는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남편은 사실혼 파기 책임 및 친권 제한, 그리고 추가로 양육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 판결이 끝난 뒤 남편과 그 여자는 법정을 나가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혼인신고하자고 했잖아.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게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탓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록된 판결문을 손에 들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아이는 그날도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향해 두 팔 벌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 나오던 날, 법정 바깥에 선 남편과 상간녀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고, 그 여자는 핏기 없는 얼굴로 작은 소리로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만든 불행 속에 침몰할 운명이었다는 걸요. 판결 이후 남편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공기업 산하 연구기관이었고 그 내부 감사팀이 혼인관계 및 사적 이해 충돌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이 발견한 건 남편이 상간녀와 법적 부부임을 이용해 복지 혜택을 이중으로 받은 정황이었습니다. 사실혼 관계였던 저와도 공동보험이 있었고 상간녀와는 주택 청약에 공동 참여한 기록까지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는 서류 위조, 복지 부정 수령,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몇 주 후 회사 홈페이지에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간녀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원래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SNS 마케팅을 하며 온라인 브랜드에 납품도 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법적으로 위자료를 물게 되면서 소속 거래처가 하나둘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 이슈에 연루된 인물과는 브랜드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 이게 공식 사유였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한때 운영하던 블로그와 SNS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캡처되어 퍼지면서 그녀는 결국 계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위자료는 3천만 원. 남편과 공동 책임이었지만 남편은 이미 무직 상태였고 그녀에게 배상 책임이 더 많이 전가되었습니다. 그녀는 재판 이후 한 달쯤 지나 제 변호사를 통해 분할 상환을 요청해 왔습니다. 일시금이 어려워 10개월 할부로 납부하고 싶다는 연락이었죠. 전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녀가 매달 제게 자신의 잘못을 떠올리게 하는 고통의 시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양육비는 처음 2달 보내더니 끊겼고 휴대폰 번호도 바뀌었더군요. 하지만 법원 판결 이후 이미 급여 압류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기에 통장 거래는 모두 추적이 가능했고 추후 직장을 구하게 되면 즉시 소득의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저에게 넘어오게 되는 구조로 설정했습니다. 시댁은 그 후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100일잔치 때 한 통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자 시어머니는 수화기 너머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무 큰일이 벌어져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 그냥 다 잊고 살아줘. 우리도 그 애 안 본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 역시 도망치고 있다는 걸요. 결국 저는 아이와 둘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쉽진 않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버겁고 밤마다 눈물이 났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병원을 가고 아이의 웃음소리에 울다가도 웃고 그렇게 하루하루 다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근처 공원 산책을 하던 중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예고 없이 나타난 그 사람은 수척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후줄근한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아이를 보고도 아무 말 못하더니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너무 많이 망가졌다. 그래도 아이는 잘 키우고 있어서 고맙다. 저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너라는 사람을 어떻게 기억할지는 이 아이가 아니라 너 자신이 결정하게 될 거야. 너처럼 살지 않도록 내가 더 열심히 살게. 그렇게 돌아선 후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다시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를 키우며 조금씩 다시 제 삶을 회복했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았고 커뮤니티에서 같은 아픔을 겪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 자신을 다잡아갔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엄마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에 매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복수는 상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서 웃는 것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가졌다고 착각했고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냈습니다.